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지금 둘째 사위 때문에 논란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위가 결혼 직전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다 검거가 됐는데 형량이 너무 가벼웠다는 주장이 나온 거죠. 그런데 형량을 따지기 전에 아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부실했다는 의혹까지 덧붙여서 불거졌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CBS 보도국 조근호 법조팀장부터 만나보죠. 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처음에 제기된 의혹은 형량이었어요. 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그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 씨의 형량 범위는 징역 4년에서 최대 9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예. 다만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다. 또 마약 전과가 없다.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씨가 판매자가 아니고 단순 투약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당시 검찰은 실형 3년을 구형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도 안 했어요. 예. 검찰이. 역시 초범이고 자백을 했다. 반성을 했다. 수사 협조 여부를 고려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설명이 일리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공범 5명과 함께 기소가 됐는데 이 중 초범이나 단순 투약자들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마약 판매에 관여한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다만 혐의에 비해서 이 씨의 형이 가볍다는 이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씨는 약 2년 6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카인, 뭐 물뽕, 대마초. 네. 또 엑스타시, 필로폰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는 있는 건 거죠.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그러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는 의견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검찰 내부 규정에 보면은 판사가 양형 기준보다 미달해서 선고했을 경우에는 검사가 항소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지켜지지 않은 거죠. 자, 그렇게 형량이 적절했냐 아니냐, 즉 봐주기 재판 의혹이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의혹이 하나 터졌어요. 네. 아예 수사 자체도 부실했던 거 아니냐. 예. 이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이 씨의 판결문을 보면요. 이 씨가 구입한 필로폰이 모두 3.5g입니다. 예. 이 필로폰 3.5g이면은 약 11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씨의 혐의로 인정된 것은 5차례에 걸쳐 투약한 0.4g입니다. 3.5g 매입한 건 사실인데 예. 혐의로 인정된 건 0.4g?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그렇다면 0.4g을 제외한 나머지 3.1g은 무엇이냐? 검찰이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마약 수사에 발근한 경찰관은 거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투약하려고 마약을 구입했다면은 실제 투약 횟수를 더 수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밝히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불거지자 이렇게 종결된 사건이라고 했었는데요. 예. 자꾸 나중에는 아직 수사 중이다. 아직 수사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말이 좀 요리조리 바뀌는군요. 예. 또 한 가지는 뭐 17개 주사기 중에 1개만 혐의로 잡혔다. 이건 뭐예요? 검찰이 지난해 11월 초에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주사기를 17개를 찾아냈습니다. 그중 1개. 이 씨라면 그러니까 둘째 사위. 그렇습니다. 예. 그중 1개는 이 씨 본인 것이 맞고 다른 하나는 제3자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누구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제3자의 DNA가 그 집 주사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예. 그렇게 2개가 됐고 나머지는 쓴 건지 안 쓴 건지 누구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씨는 이 주사기의 사용자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의 사용자와 관련해서 검찰에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는 용의자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서 공범자에 대한 진술을 받아냅니다. 그렇죠. 누구랑 같이 맞았어? 누구랑 같이 맞았는지 아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사를 안 했다. 진술을 안 받았다고요? 예. 묵비권을 끝까지 행사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밝혀내야죠. 밝혀내는 게 경찰의 임무인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공범자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의자가 일종의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마약 수사에 정통한 한 부장 검사는 마약 수사는 공범자를 자백하는 대가로 투약 횟수를 낮춘다든지 하는 등의 일종의 거래가 관영화되어 있다. 그렇죠. 특히 본인 집에서 나온 주사기의 경우에는 증거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이 신문을 통해서 공범자를 찾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지금 다 공개한 게 아닌가요? 예, 통상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조금씩 얘기는 새 나오고 이러네요. 알겠습니다. 보도국 CBS 보도국 조근호 법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 사건. 이런 마약 사건을 쭉 다뤄온 분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주지검 군산지청 강력부에서 이런 마약 사건을 다뤄봤던 분이세요. 김희수 전 검사, 김희수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 돌아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뭐 하나 시원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서 갈수록 더 참 부실 수사나 부실한 재판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면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이 사건 이러십니까? 일단 수사 단계라고 수사라고 하는 것이 범죄 혐의를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범죄 혐의를 밝혀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한다는 건데 지금 그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뇌물을 만약에 1억 원을 받았으면 그 뇌물을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당연한 수사의 ABC거든요. 물론이죠. 만약에 마약이 3.5g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를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가 어딘지 그래서 정확히 이건 어떤 수학하는 문제도 아니고 산수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문제지 않습니까? 산수. 만약에 산수 문제라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쓴 것이 남은 것이 있으면 압수가 된다든가 압수가 안 됐다면 이 사용처가 어딘가 이런 걸 밝히는 게 수사의 가장 어디 가서 기본인데. 버렸는가 뭐 잃어버렸는가 팔았는가 뭐 경찰이 갖고 있는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하고 이게 뭐 부실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17개 주사기 중에 이제 한 개는 그 사위 거고 다른 한 개는 다른 사람 DNA가 됐다고 해요. 근데 누군지를 못 밝혀냈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사위만 재판에 회부가 됐다는 건데 그 DNA 밝히는 수사가 너무 어려웠던 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강력범죄에 관해서만 DNA 은행 같은 걸 운용을 하고 있고 일반 사범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약 사건은 원래 보통 마약 전담 수사관들이 보통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아주 노련한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베테랑들. 마약범죄 특성이 이게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 얽혀 있어서 누가 제조하고 판매하고 투약하고 하는 것들이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수사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서 수사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의혹이 들어갑니다. 수사 의지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수사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밝혀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걸 보면 수사 의지가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 뜨고 나면 또 하나 터지고 이런 식이라면 결국 경찰이 수사 기록을 뭐 좀 시원하게 이번 건에 한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살짝 드네요. 어차피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뭔가 국회를 통해서라도 검증을 받는다든지 일반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공개를 안 한다. 사생활 침해 안 받는 한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러면 의혹은 더 쌓일 테니까. 자, 어쨌든 지금 수사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고요. 어쨌든 이 좀 부실해 보이는 수사 결과지만 이걸 가지고 재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논란이 일었어요. 빌로폰, 코카인, 대마, 물뽕 등등등 해서 15회 투약인데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그냥 풀려났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요. 우리 법조계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건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죄질이 굉장히 나빠서 사실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사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법원은 선처를 받았다. 법원에서 일종의 특별한 재판을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재판을 했다? 특별한 재판. 무슨 재판이 특별한 재판입니까? 여하튼 이 사건에 국한시켜서 본다면요.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2년 6개월에 걸쳐서 15회에 걸쳤다고 했다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죄질이 나쁜 겁니다. 더구나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무슨 흡입한 것이 아니라 주사기를 사용해서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마약의 효과를 원할 때 할 수 있는 투약 방법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해서 같은 마약이 아니군요. 주사를 맞았느냐, 뭐 이걸 맡았느냐. 무슨 술에 타가지고 먹었다라는 것하고 코로 흡입했다는 것하고 틀립니다. 주사기하고 또 다르고 예, 차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사람의 죄질은 굉장히 나쁜 거고 또 차 안에서 투약을 했다고 하는 것도 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왜 그래요, 그거는? 예, 그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환각 상태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범행의 방법이라든가 횟수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수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빠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김 전 검사님,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양형의 기준은 세워져 있지만은 예. 구체적인 경우마다 사정이 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예. 그런 건 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위로부터 어떤 힘이 작용한다든지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종종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걸 목격하세요? 만약에 저는 지금 그쪽 변호인단들을 보면 알 수만 있으면 이것도 분명히 전관예우나 이런 것들이 작동했을 거라고 저는 거의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유 없이 마녀 사냥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해소하고 가는 게 맞겠지요. 예. 그래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경찰이 이쯤 되면 수사 기록을 좀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의견도 살짝 내보고요. 김인수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